2022년 8월 22일 오후 4시 16분 FC 안양 15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입니다. 오랜만에 6명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한번 빠지고 승현이도 빠지고 뭐 성관이도 빠지면서 결혼이 있었는데 결혼 때 저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메꿨어요. 승현이는 지난주에 참여했으니까 네. 성관이는 지난주에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원래 다른 알바를 평일 원래 녹음하는 시간이 아닌 때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 월요일에 딱 공휴일이어서 여기 녹음하는 스튜디오가 안 하는 바람에 일정이 바뀌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항상 말했듯이 저희는 뭐 본인 일정에 따라서 뭐 빠지고 들어오는 거는 자유니까 그 점은 항상 뭐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조만간에 또 추가 모집을 할까 해요. 이제 2학기 되고 학기 중이면 아무래도 매주가 벅차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2교대로 뭐 패널분들이 한 달에 한 2-3번만 매주 참여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좀 인원을 확충할까 생각 중인데, 뭐 그것 역시나 계획이 확정이 되면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딱히 저희가 수요일날 하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격차가 별로 없어요. 텀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히 뭐 근황 얘기할 것도 없고 해서 바로 코너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난 내 얘기 하고 싶다. 난 이거 주제로 오늘 좀 떠들어 보고 싶다. 없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개강인데 그거는 뭐 별로 얘기해봤자 우울하니까 그렇죠. 바로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라리가에서는 셀타비고한테 레알이 4대1로 이겼어요. 이제 레알 팬들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전형적으로 시즌 초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하다가 한 골 처음에 PK든 뭐든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모드리치가 또 한 골 넣어주고, 그리고 끝나고 후반전에 갑자기 또 비니시우스가 한 골 넣어주는, 그냥 전형적인 시즌 초의 레알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하면이 어떤가요? 추아메니는 아직 조금 더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빈상 전력으로 갑자기 사용되게 득점감으로 사용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부족함 없이 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 시즌에도 역시 비닐신이 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하자면, 이게 약간 성관이 형은 뭐 전형적으로 레알이 이기는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풀경기를 봤어요. 근데 다 보진 않고 좀 넘기면서 봤는데, 이 전반전에 사실 셀타비고가 거의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라인을 바짝 끌어올려갖고 패스로 다 탈압박하고, 이제 어쨌든 PK를 동점으로 넣으면서 나름 꽤 좋은 경기를 펼쳤다가 이제 그 높아졌던 라인이 모드리치 킬패스로 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 침투로 털리고 하면서 이제 지는 경기가 돼서, 사실 뭐 뒤에도 이변인 경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위권 팀들하고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제 슈퍼리그에 반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슈퍼리그 찬성 입장이었지만 이런 경기들을 보니까 셀타비고도 축구를 이렇게 잘하고 뭐 다른 팀도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리그를 보는 게 축구의 팬으로서는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는 이번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레알은 강팀이니까 뭐 쉽게 이겼다고 치고, 바르샤도 나름 리그에서 강한 팀을 만났잖아요. 레알 소시에다드랑 만나는데 1대4 대승을 거뒀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2골을 넣었더라고요. 바르샤 팬은 경기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부스케츠가 저번 경기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나오지 못해서 대용을 피보트로 쓰고 이제 가비랑 페드리가 이렇게 중원을 구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좋은 경기였냐? 뭐 좋은 경기는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4대1로 이겼으니까. 근데 사실 경기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되게 좋은 경기라고 보긴 좀 어려웠던 게, 자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좋았던 선수들은 또 좋았고, 덴벨레나
가비가 진짜 못했거든요. 가비가 좀 아쉬웠고, 뭐 움직임 자체는 좋았지만 뭐 패스라던가 이런 게 좀 쓸데없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와서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아라우 우측 풀백은 여전히 빌드업에선 도움이 안 된다. 뭐 수비는 잘할 수 있지만 빌드업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페란토레스 갖다 버려야 되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페란토레스를 살짝 사비가 좌측의 하프 스페이스에 프리롤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침투도 하고 연계도 해라라고 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하는 둥 마는 둥, 슈팅도 다 뜨고, 그 다음에 침투 움직임도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오히려 왼쪽 측면에 빠져서 해주는 게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였고, 후반에 오히려 안수 파티가 나오면서 본인 특유의 또 발재간이라든지 재능을 살려서 어시스트도 하고 본인 골도 넣으면서 1골 2어시를 했는데, 되게 안수 파티가 역시 주전감으로서는 대격이다. 부상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알바의 백업이었던 발데를 선발로 썼는데 발데가 진짜 잘했습니다. 발데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침투적인 움직임도 좋았고, 꽤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서 오히려 이제 수비를 이제 센터백들이 좀 같이 도와줘서 봐주는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에릭 가르시아가 어쨌든 왼쪽에서 빠져서 수비를 도와줬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잘했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소시에다드가 잘했어요. 다비드 실바가 축신이더라고요.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메리노도 그렇고, 뭐 이사크도 어쨌든 골을 넣었으니까 저는 소시에다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5, 60분까지 잘하다가 이제 후반에 탈탈탈 털리면서 어쨌든 전술적으로 완성된 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수비 맨디도 별로였고, 바르셀로나가 뭐 부스케츠의 대체자다 이러고 노리는 자원인데 수비 맨디도 그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시에다드는 준비를 잘했으나 셀타비고랑 마찬가지로 역시 전술이 끝까지 먹히진 않으면서, 어쨌든 바르셀로나든 레알이든 탑독이니까 탑독을 상대로는 조금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긴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꿀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불렀네요. 아스날 팬이 더 배가 부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아직 배고픕니다. 아, 배가 히딩크예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시즌 챔스에서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라는 건 잘해야죠. 이렇게 사줬는데. 그렇죠. 네, 잘해야죠. 근데 안 그러면- 지금 스쿼드에 구멍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사도 구멍이 많을 정도니까 이 범죄자 새끼가 얼마나 팀을 말아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라오는 이제 풀백인가요?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일단 줄스쿤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라리가 셀러리 캡도 진짜 답이 없거든요. 제도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답이 없어요. 그냥 이 제도가 오히려 강팀을 제한하는 게 약팀한테도 안 좋은 제도라서 저는 테바스가 조금 생각을 좀 고쳐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라오가 어쨌든 지금은 우측 풀백에 세르지가 설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털리니까 어쨌든 이사크도 그렇고 실바도 그렇고 메리노도 그렇고 침투가 좋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세르지를 쓴다는 것 자체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라오를 쓴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임시 방편이 돼야 맞지 않나, 쿤데가 서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은 조금 등록 때문에 서는 것 같고, 앞으로 강팀을 특히 만나거나 그러니까 레알을 만났을 때 아라오는 쓸 수 있겠지만 웬만한 경기에서는 아라오가 설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라오를 풀백으로 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요르카 경기는 이강인 선수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 물론 베티스한테 1대1로 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그 경기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요. 도움도 기록했고 평점도 1위였고, 이강인 선수가 작년에는 뭐 강등권 팀이라서 되게 허덕이긴 했는데 올 시즌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팀이 강등에서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또 월드컵 승선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강인 월드컵 승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양반이 고집이 세가지고 감독이 안 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 선진 빌드업 축구를 지향하면서 거의 뭐 사대주의에 물들지 않았나. 되도 않는 빌드업 축구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약간 뭐라 해야지, 계속 4-3-3 중심의 빌드업 축구 추구하고 안 되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4-4-2로 뚫어 해놓고 이렇게 또 갑자기 직선적으로 플랜 B를 바꾸고 이러니까, 이강인을 쓰려면 어쨌든 뭐 4-2-3-1의 중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측면에서도 4-3-3의 뭐 측면에서 한다고 치면 플레이메이킹을 맡겨야 되는데,
측면에 지금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 세우는 거 보면 확실히 윙어는 좀 그러니까 전진성이 강하고 신투라든지 직접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선수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감독이 바뀌거나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갑자기 막 이강인을 쓴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약간 조커 카드 느낌으로 이승우 선수가 뽑혀갔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커 카드 쓸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데려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플레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을 보이면 조커로는 뽑아갈 것이다. 조커 카드로는 뭐 누구든 뽑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폼만 유지하면은 충분히 조커 카드로도 괜찮은 카드여가지고 이것만 폼만 유지하면 조커 카드를 뽑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사실 조커는 나상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상호 못 뚫죠. 잘하긴 하죠. 네. FA서울 팬으로서 나상호 이제 얼마 전에 기성용 선수가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 주장이 바뀌었어요. 나상호 선수로. 이것 때문에 또 막 추측성 글이 많았거든요. 뭐 안익수 감독이랑 기성용이랑 막 싸웠다. 뭐 불화로 인해서 주장단이 바뀌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뭐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기성용 선수가 자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상호 선수가 주장이 됐는데 팀에서는 너무 좋은 선수고 골도 많이 넣어주고 페널티킥도 엄청 잘 차고 하는 선수인데 이제 대표팀 가면은 계속 욕먹고 이래 K리그 팬들 나상호 선수 못하면은 K리그 팬들 욕먹고 좀 마음이 아픈데 뭐 나상호 선수는 아마 벤투 감독님의 원픽인데 그 밑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쟁해야 할 만한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윙어로 본다면은 뭐 송민규라던가 엄원상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계속 안 불리고 있으니까 뭐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 경기 같은 폼을 계속 유지하면은 상관이 말처럼 진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리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다음 이제 세리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손흥민 선수가 좀 주춤한데 이제 다른 K리그 해외파 한국인 그 축구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바로 김민재 선수. 나폴리 대 본자의 경기에서 90분 풀타임도 가졌고 데뷔골도 넣었습니다. 시작 첫 코너킥부터 김민재 선수 머리를 향해 가서 계속 기대를 만들었던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93분에 헤딩으로 집어넣었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뭐 저는 원래 나폴리에 있던 그냥 수비수인 거 마냥 그냥 팀에 잘 녹아들어서 웬만한 수비 찬스에서 실수도 없었는 것 같고 특히 이 경기에서는 마지막에 헤더골까지 넣으면서 뭐 적응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김민재가 수비를 진짜 좀 잘한다. 그냥 수비를 잘한다. 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진했을 때 뺏겨갖고 슬라이딩 태클에서 옐로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옐로카드를 받았나? 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상대가 옐로카드를 받았어. 어쨌든 전진을 하다가 뺏기는 장면들이 조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만 고치면 사실상 이제 저는 라흐마니보다 잘했다고 봐서 아마 김민재 선수는 큰 무리 없이 적응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산드로보다 한 3발자국은 앞서 있지 않나. 12발자국. 리산드로는 본인이 알아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랑 리산드로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리산드로가 굳이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 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왼발을 더 잘 쓸걸요? 왼발잡이니까. 그리고 뭐 수비형비들 자리에서 뛸 수 있다 정도지 않나. 김민재가 한 번 뛰면 더 잘 뜁니다. 그쵸. 어쨌든 뭐 리산드로는 폼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폴리가 첫 경기랑 두 번째 경기가 이제 베로나랑 이제 몬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팀이랑 붙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적으로 공격에 처할 일이 많이 없긴 했었어요. 네. 처음 리그 일정이 좀 쉬운 편이라서. 근데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피오렌티나. 나쁘지 않은 팀이죠. 그 팀과 이제 경기를 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 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이제 코너킥 나오면 항상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김민재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나폴리는 뭐 김민재 선수 말고도 다들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흐비차 선수도 잘했고 그 다음에 뭐 항상 뭐 로보트카 뭐 이런 선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선수인 것 같아서 나폴리 역시도 기대가 되고 챔스에서 김민재도 더욱 기대가 되고 계속 기대가 되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이 7대0으로 이겼습니다. 보험을. 7대. 와, 거의 야구네요, 이거는. 우리 바이에른 미넨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7대0으로 이겨서 보험이란 팀을 뭐야 너 못하는 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번 시즌에 정말 잘했던 팀이에요. 뭐 옛날에 이청용 선수가 있었던 팀이기도 하고 분데스리가 2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번 시즌 11위. 네, 괜찮았던 팀이고 바이에른 미넨이 저번 시즌 보험 홈에서 진 적도 있습니다. 4대2로. 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름 강팀인데 7대0으로 이겼다. 아주 만족할 만한 점수인 것 같고 이제 한 선수가 나가가지고 억제기가 풀렸다. 이게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선수도 이제 2골 넣었으니까 윈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튼 7대0으로 이기고 나겔스만은 요즘 진짜 명장으로 보입니다. 오, 브라쪼도 이제 천하의 몹쓸놈으로 느껴지다가 요즘 브라쪼 사진만 보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어떠십니까? 아 요즘 행복합니다. 그 여기 코망이 평점 최고 평점인데 동의하시나요, MOM? 코망 잘했나요? 고막 나쁘지 않았습니다. 골도 넣고 뭐 누구는 MOM 줘도 문제는 없었고요. 뭐 사네도 골 넣었고 물론 그 선수. 그나브리가 이제 부상기가 있어서 사네가 주전으로 나온 것처럼 추측이 되는데 사네는 뭐 그냥 백업으로 있다가 어디 갔으면 좋겠고요. 그나브리도 골을 넣었네요, 어쨌든. 네, 그나브리도 넣었습니다. 마네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 마네는 리버풀한테 너무 고맙더라고. 리버풀이 마네 팔아서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네. 있어요. 리버풀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선수가 박치기 하고 막 초반에 부상이 많을지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와 마네 잘하더라고요. 진짜. 마늘 정말 잘하는 선수죠. 아쉽네요. 그래서 리그 3경기 지금 3경기 15득점에 실점 1점이니까 진짜 압도적인 폼을 보이고 있고요. 뭐 미넨 얘기는 나중에 뭐 미넨이 선수단 부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한 번 더 다루면 될 것 같고 한번 질 때. 어쩌다 한번 질문.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 때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세로는 뭐 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네.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국인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 마인츠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93분에 극장골 넣으면서 팀을 1대2로 2대1로 승리를 하겠는데 뭐 이재성 선수는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잘하던 선수고 정말 잘합니다. 외국 가서도 한 번도 못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제 분데스리가 2로 가서 축구 배우러 가는데 그 독일 애들한테 쭉 가르쳐주고 있고 항상 잘하던 선수가 이제 1부 리그에서도 골 넣고 잘하면서 이재성 선수는 계속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 골 넣었어요. 이번엔 황인범 선수입니다. 오, 아폴론과 올림피아코스 유로파리그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선발 데뷔전도 가지고 데뷔골도 넣었습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죠. FE 서울에서 10경기 동안 0골. 올림피아코스는 1경기 1골. 기성년 선수도 밑에 댓글을 달았던데 인스타에다가 서울에서 좀 넣지. 서울이 그동안 되게 힘들었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그 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G 대 릴 7대1로 PSG가 이겼어요. 음바페 3골, 네이마르 2골, 메시 1골. 은혁이 형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본 입장에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토트넘과 링크가 있었던 폰세카 감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되게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 릴보다 약한 팀이면 모를까 확실히 강팀한테 그렇게 되니까 별로 힘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메시한테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로빙 슛을 넣었는데 그거를 26초 만에 넣었어요. 음바페가. 그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고 네이마르와 메시, M&M의 그런 합작을 갈티에 감독이 정말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파리 요새 너무 만족스러워서 챔스에서 과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다시 사이가 좀 좋아졌나요?
일단 그 경기 자체적인 흐름만 놓고 보자면은 서로 잘 조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골도 넣고 세레머니도 같이 웃으면서 하는 걸 보니까 사이는 그냥 뭐 한번 남자들끼리 싸웠다가 금방 화해하는 그런 사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야구에서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조인성과 심수창. 그렇죠. 그 사진처럼 약간 세레머니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하늘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순 없잖아요. 이 두 선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서로 싸우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팀 자체가 경기를 계속 대승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단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단장과 가이티에 감독이 은바페, 네이마르를 우선은 화해를 잘 시켰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가이티에 감독 제가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중계할 때. 그랬는데 확실히 포체티노 감독과 달리 인상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팀 분위기를 잘 잡을 것 같다. 네, 왜냐면 갈티에 감독이 또 지지난 시즌에 리를 또 우승시킨 감독이 아닙니까? 그럼 갈티에 더비였네요, 이번 경기가. 맞아요. 그리고 또 헤나토 산체스 더비. 그렇네요. 근데 정작 헤나토 산체스가 아니라 비티냐 베라티가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 파리는 그럼 이제 3백을 쓰는 건가요? 이제 계속? 라마킴, 라모스 마르키뉴스, 킴펜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윙백으로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가 그렇게 출전하고 있고 중원에는 이제 베라티, 비티냐가 주로 나오고 역시 중앙에는 은바페가 부상과 경고 누적 나오기 전까지는 사라비아가 나왔다가 이제 M&M으로 다시 가동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그 포체티노 때 그 판타스틱 4 포백 무전술보다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메시랑 네이마르가 이제 앞쪽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막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킬패스 뿌려주고 볼 운반하고 어쨌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놔두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포체티노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짜주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실히 파리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 네이마르 둘 다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제 제가 그 팬으로서 굉장히 또 응원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르샤가 혹시라도 파리가 아닌 다른 팀을 만난다면 그때 파리도 꼭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죠. 왜냐면 근데 또 파리한테는 또 털린 적이 있어가지고 16강에서 그때 털렸거든요. 그때 음바페가 개뻔뻔하게 니오 포스트로 차는 그거를 못 막는 거 보고 음바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동시에 이제 그때 바르셀로나에 현타가 와가지고 사실 좋은 기억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617 때 또 캄프누의 기적으로 6대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너무 옛날이에요. 제가 몇 살, 제가 그 미치아 가동이 아니라 중학생 때인데. 네. 그랬군요. 네. 네, 그게 정확히 5년 전의 일이죠. 그때 성인이셨죠? 네, 그때 막 성인이. 좋겠네요. 매기는 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리그1 얘기해봤고 이제 다시 EPL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경기가 토트넘 대 울버햄튼. 토트넘이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이게 겨우라는 표현이 맞다고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겨우 이겼어요. 케인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는데 이 경기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울버햄튼이 승점을 못 가져간 게 아쉬운 경기이다. 사실 전반도 그렇고 울버햄튼이 한두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그런 페이스고 저는 울버햄튼한테 더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쉽게 결정짓지 못하면서 역시 케인이 해결해서 토트넘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를 다 봤는데 사실 워스트가 손흥민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테가 손흥민을 포초로 쓰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기 한 20분 동안 계속 손흥민만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무리뉴가 측면에서도 어쨌든 영향력 있게 쓸 때는 뭐 침투도 많이 가져갔지만 압박도 꽤 잘해주고 어쨌든 측면 사이드라인에 붙어서 압박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케인이랑 계속 동선이 겹치면서 중앙 쪽에 머무르는 거 보니까 손흥민을 포초로 쓰려나 보다. 그건 오케이다. 근데 그거에 따른 중원의 퀄리티를 봤을 때 진짜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울브스 전방 압박이 다 털렸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서 진짜로 토트넘이 올라가려면 중원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건 이미 이제 계속 드러나 있었던 것 같고, 뭐 페리시치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페리시치는 좀 나쁘지 않게 했다고 보고, 쿨루세프스키 돌파도 어쨌든 울브스의 압박이라든지 수비에 막히면서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쿨루세프스키도 툴이 한정적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콘테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다빈손 산체스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수비수. 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빨리 로메로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울브스는 반대로 4-3-3 앞에 6명 다 잘했다. 포르투갈 6명 진짜로 네트도 그렇고 포덴세도 그렇고 특히 게데스, 아주 게데스 거의 탈인간으로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게 마티아스 누네스 선수가 좀 아쉬웠는데, 그 선수 빼고는 네베스 패스도 정말 좋았고, 그냥 울브스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결정력에서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울버햄튼이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팀이 아닌가, 결정력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토트넘 중원이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가지고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호이비에르가 하필 레알 마드리드하고 또 이적설이 열려있거든요. 카제미르 선수가 안 되죠. 네. 거기로 가버리는 바람에. 아, 이거 호이비에르 이적설은 전 믿지 않습니다. 얘를 살 이유가 없어요, 레알이. 레알 마드리드가. 네, 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제 기마랑이스랑 링크가 나는 게 조금 더 납득이 된다. 기마랑이스는 잘했으니까. 근데 얘 사면 진짜 레알,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차라리 추아메니를 키워서 쓰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근데 한창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하고도 이적설이 나왔었어요. 근데 히샬리송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코파 때 그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준서이가 이제 산체스가 대단한 수비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체스가 기록이 있네요. 토트넘이 산체스가 출전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지금 7시간 30분 동안 무실점이라고 해요. 와. 제가 대단한 수비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네. 과정이 아닌 결과로만 증명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실리 축구네요. 네. 아, 스탯 축구. 어쨌든 이제 무실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로메로 써야죠, 빨리. 부상 복귀하면. 그때 그 북런던 더비 때도 산체스가 나와서 이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선수 약간 토템인가 봐요, 약간. 네. 근데 토트넘이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승점을 쌓고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안 되던 팀이었는데, 그게 되는 팀이라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제 손흥민 팬들이거나 아니면 토트넘 경기력을 보는 팬들은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이 좋은 멤버들 가지고 답이 없이 계속 밀리고. 물론 울버햄튼이 멤버도 좋고 경기력도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울버햄튼이 더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참 1대0을 이긴 게 역시 케인의 한방. 그것 때문에 겨우 이기지 않았나.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울버햄튼이 이제 선발 11명 중에 포르투갈 국적이 이제 7명이더라고요. 지금 4백으로 나왔는데 4백 4명 제외하고는 전부 포르투갈인이었어요. 와, 거의 벤피카가 아닌가, 그 정도면. 근데 거기다 교체 투입으로 세메드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오. 거의 선발, 그러니까 1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반 정도는 포르투갈이라고 봐야 된다. 네. 감독도 이제 벤피카 출신 감독이고. 네. 이제 울버햄튼이 슈퍼 에이전트 멘데스랑 이제 유착 관계 아니라 협력 관계, 비즈니스 관계. 위험할 뻔했어요. 이 관계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 선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패널분들은 이러한 현상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좀 보시나요? 포르투갈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니까 확실히 이런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경기 포르투갈 6명 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뭐 잘하면 장땡 아닌가, 포르투갈 선수들이 많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전에 리버풀과의 링크가 있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고 울버햄튼 클럽 레코드를 세우면서 이적해서 이 경기를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저는 약간 준석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마테우스 누네스가 제가 전에 봤던 좀 몇 개 찾아봤던 경기에서는 약간 돌파 같은 건 되는데 좀 투박한 면이 없지 않나 싶었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는 좀 그래도 유연하게 발 롤림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모습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뭐 사실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무티뉴도 그렇고 네베스도 거의 뭐 골수 울버햄튼 골수급으로 오래 있던 선수고 거기다가 진짜 좀 계속 게데스 얘기하는데 게데스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선수들 보면 확실히 울버햄튼이 포르투갈 선수를 사 모아서 이렇게 되면 뭐 할 말이 있는 거죠. 얘네 잘하잖아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지 뭐 포르투갈 유착 관계다 유착 관계 괜찮지만 어쨌든 뭐 포르투갈 선수가 많다는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트넘 울버햄튼 경기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에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0으로 이겼어요. 베데고르가 2골 넣고 살리바도 1골 넣고 아스날 팬 뭐 얘기해 보시죠. 벌써 웃기네요. 본머스 따위 이겼다고. 와. 제가 불렀죠 아주. 네. 본머스가 축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역시 PL 1등. 역시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웨데고르의 슈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골은 제주스가 차려고 했는데 이거 뺏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골 굉장히 멋있지 않았습니까? 멋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스가 나 차야지 했는데 갑자기 웬 금발머리 애가 왼발로 탁 때리고 이제 세레머니 하러 가는데 좀 그냥 웃겼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살리바도 살리바 골 좋았죠. 네. 좋네요. 이렇게 해서 한 5연승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5연승을 더. 그러고 8연패. 아유, 안 돼요. 일정을 보니까 9라운드까지는 강팀과의 대결이 없어서. 거기 뭐 메뉴 껴있나요, 혹시? 메뉴 껴있죠. 메뉴는 이제 이미 배제하겠다. 9라운드에 토트넘인가 10라운드에 토트넘인가 만나서 그 전까지 다 이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맨유는 확실히 아스날이 이기겠네요. 근데 다음 라운드가 풀럼입니다. 풀럼은 뭐 축구 잘 못하죠. 와. 그럼 그 말은 리버풀도 못한다. 리버풀은 갑자기 못하더라고요. 풀럼도 지금 1승 2무 달리고 있어요. 지고 있지 않은데. 강팀이에요, 강팀. 그렇죠. 풀럼 대 아스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작년에는 뭐 아스날 놀리는 재미로 좀 피해를 봤더라면 올해는 그런 재미가 사라져서 저번 주부터 좀 아쉽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또 미트로비치가 또 해트트릭으로 골망을 찢어버릴지. 또 램스데일이 사실 불안했잖아요. 조금 불안했죠.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자카 파티가 너무 잘해서 지금 사실 경기 보면서 이제는 10초 아스날이 아니라 거의 한 15분 아스날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분 맨시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실 뭐 램스데일만 잘하면 뭐 플럼 잡는 거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만든 비결이 궁금해요. 한 시즌 만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이 좀 궁금해서 좀 흥미롭게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오로나팅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왓챠에서 돈 받으셨나요 혹시? 아마존 프라임에서 아마존 프라임인가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런할팅 클립을 잠깐 봤는데 라카제트랑 세드릭 싸우는 거 라카제트 그 미친놈 아닙니까? 사실 둘 다 싸우든 말든 관심 없는 선수들이라서. 좋습니다. 저런 태도를 보니까 미트로비치한테 좀 얻어 맞아야지. 맞아요. 후드로 맞아야 돼요. 네. 웃음기 좀 빼고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 아스날은 어쩌면 유로파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크리티컬 어택이네요. 왜냐면은 또 아스날이 잘할 땐 잘하는데 항상 기대를 잘 깨는 팀이죠. 그것도 사실 지난 시즌에 잘했던 거랑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는 게 명확히 보이고 그게 다 되니까 좀 이상하리만큼 좀 신기해서 특히 제주스가 드리블 돌파 보니까 거의 예수님 공중부양 느낌으로 시즌 MVP급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3경기하고 다른 맨시티 선수는 저희 런던에 또 파란색 팀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하던데 이 선수는 왜 잘할까? 저는 진짜 아르테타 매직이 어디까지 갈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식을 분위기라고 보고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을 놀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한 팀이 자청해서 나 요즘 못해요 하면서 저희한테 다가왔네요. 이제 리즈 대 첼시. 리즈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맨유는 브렌트포드한테 4대0으로 졌어요. 근데 브렌트포드는 작년에 중위권 팀이었죠. 네. 반면에 리즈는 작년에 강등권 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피냐 나가고 필립스 나가고 멤버도 많이 나갔는데 주축 멤버들이 첼시가 진짜 대단하게도 3대0으로 경기를 바쳤죠. 토트넘전에 그 우월했던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계속 압박당하고 허우적대면서 골을 먹히는 장면에서 좀 초야 감독의 멘탈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쿨리발리도 퇴장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솔리발리도 마지막에 퇴장을 했죠.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맨디 실수로 첫 골을 헌납한 거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진짜 축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첼시가 사실 토트넘한테 되게 압도적이었잖아요. 거의 경기 내내 몰아붙이듯이 했는데 또 그 토트넘이 또 얻어맞다가 한 골 넣어서 이기고 근데 또 그 토트넘보다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영입도 거의 없고 방출만 있었던 리즈한테 또 털리고 이런 거 보니까 축구가 진짜 고운 둥글고 알 수 없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영입 오피셜 떴을 때 말씀드렸던 스털링 진짜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경기를 다 봤지만 정말 이 스털링의 예술적인 돌파까지는 늘 좋아요. 이 선수가 발밑은 좋으니까. 그러고 이상한 데 슈팅 때리고 막 슛 막히고 이런 거 보니까 제주스와는 조금 대비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좀 또 좋아하는 선수인 또 잭 해리슨 이 선수가 거의 뭐 측면 찢어버리고 골을 넣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시마치 감독이 뭐 라이프치히에서는 안 좋았지만 어쨌든 한따까리 하는 감독이다라는 게 조금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첼시가 빨리 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영입설이 아직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누구든 오바메양 뭐 가져가세요. 뭐 어떻게든 해서 오바메양 30밀리언이 나오던데 가져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쿨리발리도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뭐 찰로바 나와야 되나요 이러면? 찰로바는 안 됩니다. 뭐 쿠쿠렐라를 내려 쓰겠죠. 어쨌든 첼시가 좀 마음이 아프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2대0이 된 순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뒤에 첼시가 공격하는 걸 보면은 딱히 공격수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일단 하베르츠가 특히 네, 하베르츠도 그렇고 스털링도 그렇고 그냥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첼시가 좀 기회다 싶은 게 다 선수를 다 상대 박스 안에 넣어놓고 리스 제임스나 이런 측면 풀백들이 공을 잡고 슈팅을 때릴 것 같은 그때만 좀 첼시가 기회다 싶었지 나머지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시즌 첼시 좀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빡빡이들이 다 못하나봐요. 하베르츠도 머리 밀고 못하고 그리시만도 머리 밀고 청록색 염색했더라고요. 민트색. 네 그랬는데 또 비아레알한테 2대0으로 거의 뭐 개인 돌파하고 막 이상한 데 차고 뭐 이런 거 보여주던데 어쨌든 하베르츠의 빨리 이 대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베르츠가 여기 서는 선수는 아니니까 원래. 그래서 좀 빨리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자원도 없어요 요즘. 네. 오바메양 데려가야죠. 네. 오바메양이나 데려가야죠. 오바메양 가져가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첼시의 공격수 잔혹사 역사가 이어지겠네요. 뭐 지루도 뭐 아스날에서 뛰고 첼시에서도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아스날에서 뛰고 첼시에서도 뛰는 두 번째 선수가 뭐 오바메양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바메양이 첼시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그쵸. 없지만 감정이 없겠죠. 네. 오바메양이 첼시에 가면 바르셀로나 재정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싫습니다. 저도 그거를 못 보겠네요. 아주 진짜 악마들이에요. 다들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조만간 다들 털릴 거예요. 그건 아쉽고. 혹시 미넨도 압니까? 뭐 슈투트가르트 졌던 것처럼 또 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번에 바르샤가 챔스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시즌은 8강이 한계라고 저는 어디 가서든 늘 말하고 있고 사실 4강이면 유럽 탑4예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전술로 봤을 때 사비도 이제 이 키 작은 감독들이 고집이 있나 봐요. 벤투도 그렇고 사비도 그렇고 아니 무슨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사실 뭐 4-3-3 축구에 기반하는 거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기동력 떨어지는 부스케츠 써놓고 이제 공간 털리면 수비수들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술적인 고집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 간의 호흡이 조금 불협화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비 같은 선수들이 아직 미숙하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8강 뚫는 딱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가야 8강 아니면 뭐 8강 16강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위로 가면 사실 이제 사비는 개 띵장이 되는 거고 예선 탈락하면 잘리겠죠. 그렇죠. 무조건 잘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르샤가 역시 8강의 DNA를 과연 챔스에서 보여줄지 아니면 유로파에서 없어졌어요. 보여줄지. 네. 저희 그 파리 때문에 없었어요. 파리 때문에 아세요? 파리가 털어가지고 없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유로파에서도 기적같이 8강의 DNA를
기적가치가 아니라 개지읒가치죠. 네.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안표상 때문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경기도 못했지만 네, 토너먼트에서 사비가 조금 빨리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바르샤가 PL에서 맨시티랑 리버풀만 빼면 다 이길만 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아니 뭐 킹과 나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스날이 바르샤가 아스날 이긴다고요 지금? 정말 웃겨서 제가 갑자기 한 포지랑 한 포지션 비교해봐도 한 군데도 바르샤가 앞서는데 글쎄요. 스트라이커. 좋습니다. 비교해보죠. 이거 비교 안 와요? 테어슈테겐 테어슈테겐 저는 슈테겐이라고 봅니다. 램스데일 자신 있나요? 테어슈테겐이 못한다는 것에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둘 다 잘 못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저번 시즌에 테오스테이 개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프리시즌을 거치면서 선방 능력이 꽤 좋아졌어요. 원래 발밑은 좋은 선수니까. 근데 램스테일 발밑 거의 뭐 삼각발이 아니라 스펀지발 수준이죠. 사실 공이 안 나가잖아요. 네. 키패스는 잘 껐습니다. 키패스 잘 꽂는데 키 미스테이크를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졌다. 네. 좋습니다. 골키퍼 램셀이 근소패, 왼쪽 풀백 네, 개패. 네. 왼쪽 풀백 저희 두 명입니다. 진성이 진첸코. 뭐 티어니, 진첸코 그냥 다 좋은 클래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알바 잘하고 발대 조금 많이 떨어지고 띠듬띠듬 무승부. 네, 무승부인가요? 이거는 무승부예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티어니보다는 확실히 알바가 더 클래스가 아니, 뛰어나. 알바가 진첸코보다 클래스가 있죠. 사실 진첸코가 뭐 3경기 했고 사실 롤이 다르잖아요. 알바는 전진형 풀백이고 진첸코는 들어와서 인버티드 빌드업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무승부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센터백. 센터백은 아스날이 이기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명씩, 자, 꺼내보세요. 한 명씩 얘기해보세요. 화이트. 우측 풀백이니까 지금 나오는 걸로 보세요. 드디어 나온 살리바. 살리바 인정. 마갈량이스. 그러니까 다 잘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근데 사실 크리스텐슨, 에릭 가르시아 자 리그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한 경기나 보셨습니까? 잘합니다. 잘해요. 자 들어보세요. 첫 경기 라이오전에서 크리스텐센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에릭 가르시아가 2차 경기 나왔잖아요. 요번에 에릭 가르시아 때문에 저 아스날 승으로 하겠습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아직은 딸려요. 네, 아직은 딸립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풀백. 넘어가시죠. 넘어가나요? 네, 안 됩니다. 넘어가시죠. 우주공산이죠, 거기가. 네, 넘어가시죠. 네. 네. 그럼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티 대 부스케츠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부스케츠가 맞는 게, 사실, 토마스 파티가 좋은 선수고, 토마스 파티 쓸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파티가 부각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르셀로나에서의 부스케츠가 더 부각이 된다. 저는 부스케츠 승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측 풀백 인정했잖아요. 네. 자카는요? 자카 요즘 되게 잘하던데. 솔직히 근데 자카가 잘하지만, 네. 패드리급인가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거 진짜 희대의 개소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갑이 딸리는 건 인정. 갑이 외대고르. 그러나, 패들이 작하면 패들이다. 알겠습니다. 네. 패드리는 확실히 전술이가 이러면 다 바르셀로나가 인정하니까. 쓰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스케츠가 이겼다. 이거 인정 못 하십니까? 그러죠. 네, 미드는 바르셀로나가 이기지 않았나. 현재까지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공격진을 이제 보면 되는 자,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우측 윙어. 사카입니다. 사카 대 하피냐. 사카가 이겼는데. 생각한 것 같은데요. 커피냐요. 들어와. 자, 집중. 자, 현재 폼은 사카가 좋은가? 현대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봐. 들어가. 들어보세요. 네. 사카가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리블 돌파 이런 거 잘해주는데, 그쵸. 저는 하피냐의 경기 내에서 영향력이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카보다 많을까요, 설마? 현재 폼 기준인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하피냐가 더 잘한다고 봐요. 저도 하피냐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스날 경기를 봤을 때, 사카가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으니까, 왜냐면 하피냐는 2차전에 교체로 나왔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왼쪽. 마르치넬리 스미스로. 잠시만요. 에이, 기다려봐. 솔직히 안소파티 잘하는 거 인정 안 하십니까? 전 안소파티면, 마르티넬이랑 삐 같은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보여준 게 뭐가 있죠, 안스파티가? 잘했어요. 이번 경기 1, 2차전 다 잘했습니다. 반월판 부서진 거라. 진짜 MVP급으로 잘했어요. MON급으로 잘했어요. 마르티넬리도 MOM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로 봅시다.
아, 네. 네, 최전방 레비 제주스 전 삐까라고 봅니다. 왜냐면 들어봐. 그러니까 제주스가 사실 그 돌파라든지 그 발기술, 그 다음에 측면 빠져서 연계 이런 거 탑그린 거 아는데 레비 똑같은 역할 똑같이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차전에서 레비 슈팅이 오프사이드가 나와서 그렇지 그 전 연계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해주는 과정 그리고 2차전 멀티골 사실 이 골 1어시거든요. 백킹 어시스트도 굉장히 좋았고 파티골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많은 EPL 팬들과 유수의 팬들이 제주스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무승부라고 봅니다. 현재 폼 기준 이거 동의 못 하십니까? 그 정도로 제주스가 번뜩일 정도로 저 새끼는 슈퍼스타 거의 마이클 오원인데 이 정도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대화가 안 통하네요. 이거는 사실 무승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앞에? 근데 저도 약간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그런 느낌. 마이클 오원이라고 아, 마이클. 조던 신이고요. 네. 약간 그 본머스전 네. 첫 번째 골 그때 제주스가 드리블하는 걸 봐가지고 그건 맞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반도프 그런 스트라이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 그런 성향의 선수가 아니죠. 레반도프스키가 막 갑자기 막 브라질리언 마냥 돌파하면 그게 레반도프스키가 아니죠. 네, 맞아요.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무승부라고 봅니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골키퍼 바르샤가 이겼죠. 네. 제가 하나 이겼습니다. 그거 이긴 거 세세요. 네. 자, 왼쪽 무승부. 네. 센터백 아스날 승. 2명인데요, 센터백은? 그 센터백. 하나로 칩니까? 어차피 니네가 이길 것 같아. 해봐. 죄송합니다. 네. 자, 라이트백 승. 미드필더도 하나로 하지 않습니까? 미드필더 승. 그 다음에. 미드필더 패드리. 아닌가? 미드필더 전체로 봤어요. 전체가 하나, 네. 1점. 네, 라이트 윙 승. 레프트 윙 무승부. 스트라이커 무승부. 졌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 게 경기를 해봐야 알거든요. 네. 한번 챔스에서 봅시다, 한번. 네. 제가 봤을 때는 MC 역할로 제가 평가를 내릴게요, 그냥. 그냥 무조건 아스날 닥승입니다. 이제 탁 개소리죠, 진짜. 전 바르시아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예, 챔스에서 솔직히 16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독 승입니다, 아스날. 아스날 몇 포트죠? 아스날 유로파 1포트입니다. 그쵸.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날 겁니다, 유럽에서. 만나나요? 그런가요? 저희가 유로파 가도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유로파 8강에서 만나면 또 모른다.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아까 그때 흥분했던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원래 가진 거 없는 팀이 이래요. 네. 이해해주세요. 좀 근데 바르시아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르시 잘해요. 잘한다고. 네. 클 때는 바르시아가 레알을 털어버릴 것 같습니다. 털 거예요. 네, 좋습니다. 리즈 첼시 얘기하다가 바르샤 네, 아스날 얘기로 아스날까지 넘어왔는데 첼시는 빨리 이 분위기 수습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해야겠죠. 다음 경기가 첼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레스터랑 하는데 레스터도 요즘 그렇게 좋은 폼이 아니라서 그때 반등을 해야겠죠, 첼시가. 또 그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 나쁘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빨리 영입 마무리하고 이제 시즌을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뉴캐슬 대 맨시티입니다. 이제 뉴캐슬이 잡나 싶었어요, 경기를. 근데 맨시티는 역시 지진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3대3 동점이 됐고요. 트리피어 프리킥 보셨나요? 특허. 프리킥이 미쳤더라고요. 그런데 또 결국은 따라잡으니까 역시 맨시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맨시티가 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승점 3점을 따지 않는 맨시티를 예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역시 프리미어리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딱히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3라운드가 한 경기 남았어요. 프리미어리그가 현재 월요일인데 화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맨유 대 리버풀. 이게 메인 디시인데. 그렇죠.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예상을 한 번씩 하고 갈게요. 일단 준석이는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맨유 1대0 승부입니다. 오. 이게 진짜 리버풀이 저는 거의 압도하다가 호날두한테 이상한 거 막 있잖아요. 막 중거리 슈팅인데 골대 맞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넣지 않을까. 카세미로는 못 나오니까 카세미로 뺀다 치면 계속 맨유가 얻어맞다가 이상하게 막 골 넣었는데 오프사이드 되고 막 살라 막 그 슈팅 빗나가갖고 막 땅 차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순간에 호날두가 또 이상한 골 넣어서 이기지 않을까. 또 맨유가 또 개같이 부활 있잖아요. 이렇게 또 살아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승현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 2대0 정도로
리버풀 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카세미로를 영입 오피셜에 냈지만 이 경기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세미로 없는 맨유의 3선을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리버풀이 그 누네즈가 퇴장으로 못 나오고 또 조타가 부상이고 해서 아마 피르미누가 나올 것 같은데, 피르미누가 최근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피르미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쪽에 디아즈와 살라는 그동안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둘이 한 골씩 해서 2대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3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살라가 멀티골을 넣고 이제 디아스가 한 골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3대0으로 리버풀이 압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대2라고 봅니다. 2대2요? 네, 일단 리버풀 확실히 살라랑 디아즈가 여전히 위협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리버풀이 우위인 면이 있어서 리버풀이 한 2골은 넣겠다 싶었고, 하지만 호날두가 지금 팀을 떠나거나 아니면 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떠나려면 무조건 골을 넣고 잘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이적시장 마감 버프 덕분에 호날두가 열심히 해서 일단 한두 골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적하지 않고 남는다면 팬들한테 잘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떠나든 말든 무조건 골 넣어야 돼요, 호날두는. 그래서 어떻게든 호날두가 한 골 1어시 하든 두 골을 넣든 해서 2대2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경기를 할 때 이제 피르미누가 선발로 나오게 되면 리버풀의 최고 장점과 맨유의 최고의 약점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살라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2골 정도 살라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쳐서 3대1 호날두가 어떻게든 한 골 넣는다. 역시 호날두다. 예측합니다. 저는 당연히 리버풀이 이길 거고, 저는 1대0 봅니다. 일단 뭐 호날두든 뭐든 맨유가 지금 그 골이 하나도 없어요. 브라이튼전 그것도 이제 자책골이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맨유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제 카세미르 선수 이제 입단식을 하겠죠. 저번 바란처럼 좀 해주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는데, 그거 하나 볼거리 있고 경기는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얘기 다 해봤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뭐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다룰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피셜도 오늘은 하나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최근에 가장 핫했던 진짜 핫했던 오피셜입니다. 전 아직도 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적이기도 하고요. 카세미르 선수 레알에서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92년생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이적료는 1100억 이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주급 역시 맨유 팀 내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카세미르 선수는 이제 레알에서 크카모 이제 시대를 풍미하던 그 한 축이었는데 되게 빨리 이적을 했습니다. 레알 팬들은 이 이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크카모 3명 중에 가장 어린 카세미르가 먼저 떠나게 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갑자기 맨유가 뭐 링크 났다 하더니 바로 카세미르가 관심 있다 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이렇게 오피셜까지 난 상태라, 일단 차라리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그냥 아예 시즌 처음부터, 저번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 약간 바람처럼 시즌 끝날 때쯤에 그때부터 얘기하고 천천히 이별할 마음의 준비 시간을 좀 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니까 뭔가 아쉽긴 한데 또 돈은 짭짤하게 줘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복잡 미묘합니다. 저도 카세미르 선수가 지난 시즌 챔스를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것도 챔스도 이번에 못 가는 맨유로 간다는 게 너무 의아했던 것 같고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챔스를 뛸 만한 팀이면은 그래도 카세미르가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챔스 3연패의 주역이자 챔스 4회 우승의 그런 주역이 갑자기 맨유로 간다, 이해가 안 되는데 역시 돈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이제
챔스 4회 우승까지 다 이뤄볼 선수가 말년에 이제 맨유에 가서 고주급을 받으면서 이제 편하게 축구할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슈아메니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슈아메니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알라바가 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알라바를 센터백에서 굳이 올려놨을 이유는 없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바르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고 사실 맨유가 의적 짓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맨유에 가서 이제 카세미로가 해야 될 역할, 이제 비어있는 공간 모든 곳을 다 쓸어줘야 됩니다. 거의 전담 청소부급으로 이제 다 쓸어줘야 되는 느낌이고, 수비도 확실히 빈 공간이 많이 생길 거니까, 특히 맥과이어가 전환됐을 때 복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공간도 카세미로가 커버를 해줘야 될 거고, 이제 물론 이제 프레드랑 발도 많이 맞춰봤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카세미로가 패스를 잘 전달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도전을 즐겨서 갔다라는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하고 허리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레알이 또 그렇게 선수들한테 주급을 많이 주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특정 몇 명 제외하면 그리고 잘 보내주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바란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맨유에서 경기 안 뛰었는데 그래도 주급은 좀 달달하게 받다 보니까 카세미로를 꼬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면은 돈 많이 주는데 우리 얼마 안 뛰어도 돈 잘 주고 잘 못해도 다른 애들 욕먹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좀 꼬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맨유가 대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쵸, 대용이 그쵸. 안 와요. 그래서 어때? 좋댔다. 그래서 팬들한테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그냥 카세미로 사는 그 모양이라도 내보자 해서 불렀어요. 80밀. 근데 받았어. 왜 받지? 선수가 안 오겠지. 선수도 온대. 왜지? 하다가 이제 페레즈 회장 입장에서는 신났죠. 나이 30 넘은 얘를 그 돈을 받고 파니까. 레알 중원도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느낌? 사실 지금 딱 맞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맨유의 상황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그냥 됐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카세미로가 원래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한 두세 시즌 전부터 조금씩 풍겨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좀 다른 팀에 한번 가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챔스 우승하고 나니까 진짜 삶이 막 지루해진 축구가 지루해진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마침 또 맨유가 비싸게 오퍼를 해서 조건도 좋게 이렇게 오퍼를 해줘서 그래서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럼 추아메니 갖고 될까요? 레알은? 한 시즌을 버티는데 네. 추아메니가 사실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보진 않았어. 저번 경기에 셀타비고전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카마빈가를 내려쓰기에는 수비적으로는 불안하니까 저는 그래서 괜찮은지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어쩝니까? 보내줘야죠. 그리고 페레즈 회장님은 항상 구단 경영이 1원칙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많은 선수를 30대가 넘어간 선수를 그 정도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무조건 파십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랑 비교해봤을 때 레알이 조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대고 그다음에 꽤 걸출한 스트라이커로 기억을 하는데 이적할 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안 본 지가 좀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인도적으로 잘 보내줬다는 생각이 드나 전술적으로는 레알이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지 안첼로티의 조금 대처가 궁금해지는 이런 이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알이나 미넨 같은 팀들은 원래 나가겠다 하면은 보내주죠. 쿨 거래가 가능하죠. 어떤 팀처럼 약간 재즈하게 막 부르고 안 그런 이상 이제 쿨 거래가 가능한데 준석이가 말한 공격사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플하고 카세미로 보세요. 딱 며칠 안 돼서 아까 성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3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기사도 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카세미로는 챔피언스 리그가 없는 삶이 궁금해졌다. 맞자 마인드. 이런 그런 주중에 여유로운 삶이 가지고 싶어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되게 쿨하게 갔잖아요. 쿨하게 협상하고 쿨하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준석이가 말하는 그 선수는
그닥 쿨한 것 같진 않아요. 뭐 내면에 누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네, 뭐 그래서 뭐 네. 잠깐 얘기를 해봤고, 네. 저도 카세미로 선수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왜 갔을까? 도대체 뭐가 좋아서 갔을까? 그렇게 돈이 좋았으려나? 모르겠어요. 등번호가 지금 18번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브루노가 쓰던 거네요. 네. 저는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맨유에게. 물론 맨유가 이제 그 자리가 필요하긴 했지만,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밑에 자리에 있는 리산드로 맥과이어 커버도 해줘야 되고, 에릭센과 부페한테 가는 패스도 안전하게 중간에 안 뺏기면서 전달도 해줘야 되고, 뭐 왼쪽 오른쪽 달롯이랑 왼쪽에 있는 루크셔 이런 선수들 어느 정도 커버도 해줘야 되고, 카세미루가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 네. 저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카세미로가 내가 가면 맨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약간 영웅심리로 간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면 좀 잘못됐다 보니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수비부터 골키퍼부터 요즘 조금 수상하다가 위쪽으로 이제 점점 안 좋은 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비 하나로 카세미로 하나는 절대 안 바뀔 거라 그냥 요양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 승현이가 말했던 스타일의 선수가 바로 직전 시즌에 맨유에 있었죠. 그렇죠. 퍼거스의 전화를 받고 한 스트라이커가 날아가서 18골을 넣었으나 압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사실 뭐 영웅적인 심리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우찬이 형 말에 동의를 하는 건 카세미로가 간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카세미루 오피셜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적설도 다룰 게 이제 하나밖에 없네요. 맨유 이야기인데 이것도 안토니 이야기입니다. 아약스에서 맨유를 간다는 링크가 있는데 2000년생 브라질 윙어입니다. 맨유가 지금 100밀 비드한다. 이런 걸로 맛집이네요. 카세미루가 한 80밀 정도였던 것 같은데 60 플러스 10밀입니다. 60 플러스 10밀인가요? 그럼 70밀 정도 되는 건데 네. 거기에 30밀을 더 얹어가지고 화끈하게 안토니 원한다. 이게 진짜 미친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맨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팀이 자존심이 없지 돈이 없냐 약간 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1억 유로짜리 윙어 독일에서 데려가지고 크로스만 올리게 하고 있으면서 또 사가서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네덜란드에서 건너와가지고 뭐 앤디 세븐도 그렇고 실패한 선수도 많은데 아니 안토니가 좋은 선수는 맞지만 뭐 득점력이 그렇다고 막 화끈하게 있냐 뭐 이런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의 1억 유로 비드해가지고 또 실패하면 그럼 또 테나 나가면 또 네덜란드식 유산만 남겨진 상태로 또 다음 감독이 또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안토니 선수도 이제 팀 훈련도 안 나가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선수가 와서 도움이 될지. 과거에 방금 이제 준서이 얘기했듯이 뭐 블린트라던가 데파이라던가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선수들 맨유에서 하나같이 반할 이후에 처리 불가한 자원, 이상한 자원이 됐었잖아요. 뭐 그 전에 나간 선수도 있었지만 진짜 테나가 만약에 중도 경질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당한 감독은 리산드로 라인업에 절대 포함 안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리산드로 거액 주고 또 벤치, 안토니 100밀 주고 만약에 산초처럼 그 똑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레시포드보다 못한다 뭐 이러면 또 벤치. 저는 전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데 뭐 자기들이 돈 내겠다는데 뭐 말릴 순 없잖아요. 뭐 여튼 그렇게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짧게 이번 주는 이적설 다뤄봤고요.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계속 뭔가 딜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이제는 뭐 굵직굵직한 딜 몇 개 남고 나서는 이제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이적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적 시장 끝나도 이적설은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더 재밌고 좀 신박한 이적설 많이 들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얼러바웃 카타르 F조입니다. F조에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캐나다, 모로코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현재 피파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3위 경력이 있고 유로에서 준우승 경험이 1980년에 있고 최근 2020 유로에서는 8강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벨기에가 월드컵 3위의 경력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 월드컵인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감독은 현재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2016년부터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은 레알 사라고사, 스완지 시티 등에서 감독을 한 경험이 있고 월드컵 3위를 했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얀 베르통원 선수와 케빈 더브라이너, 로멜루 루카쿠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 얀 베르통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A매치에서 137경기를 출전했는데 현재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루카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2경기 68골을 넣었는데 최다 득점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벨기에가 더브라이너가 있는데 더브라이너가 그냥 대충 차도 루카쿠 머리 맞고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벨기에는 이번에 잘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로에서 이 벨기에의 이런 경기들을 봤을 때 데브라이너 갖고도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자르가 극상이었던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일본에게 2골을 자진해서 헌납하는 원더골도 있었지만 사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펠라이니 뚝배기를 믿고 펠라이니를 톱으로 올려서 겨우 이긴 셈인데, 사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의 이런 리더십이나 아니면 전술적인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말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탑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겠지만 늘 리스크가 크게 수반되는 팀이기 때문에 벨기에도 다른 팀들의 활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 벨기에가 역대 가장 센 벨기에 국가대표팀이 아닌가.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 약해진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그때는 아자르가 축구를 잘할 때인데 이제는 또 축구 선수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때보다 괜찮은 선수는 저는 몇 명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4강은 물론이고 저는 잘하면 조별리그 탈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의 황금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번 월드컵이랑 저저번 월드컵 때 있었던 세대인데,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직도 센터백이 이제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가 꾸준히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걸 보면은 아직 세대 교체가 완벽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물론 데브라이너 선수가 혼자서라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선수지만 저도 승현이랑 마찬가지로 조별리그를 통과를 하더라도 16강이 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는 우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덕배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냥 우승 아니면은 프랑스를 만나서 준우승하는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들의 화력이 별로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피파 랭킹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준우승을 2018년에 한 경험이 있고 유로 8강을 1996년, 2008년에 총 2번을 기록했고 최근 2020 유로에서는 16강을 기록했습니다. 감독은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이 2017년부터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은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감독 경험이 있고 월드컵 준우승을 최근의 월드컵이었던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루카 모드리치 선수와 이반 페리시치 선수, 브로조비치 선수가 있는데 루카 모드리치 선수는 A매치 151경기를 출전해서 최다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어떻게 보시나요? 강력한 중원을 가지고 있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라고 봅니다. 저번 월드컵 준우승팀인데 다크호스인가요? 다른 포지션이 사실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다크호스라 불릴만 하죠. 벨기에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저번 월드컵보다 훨씬 멤버가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저번 같은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별리그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독일이 1900년대 후반에 이제 녹슨 전차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도 잘했잖아요. 사실 크로아티아가 전 녹슨 전차의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중원의 키 플레이어들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맞는 연륜으로 이제 벨기에의 그 새내기와 같은 전술적 퀄리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예선전 일단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고, 토너먼트 가서는 사실 저번 월드컵처럼 연장전 계속 가서 올라오는 건 힘들 것 같고, 본인들이 90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모드리치 뽕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드리치가 조별리그는 어느 정도 캐리해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16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팀들도 모드리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다른 포지션에서의 약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16강이나 8강까지밖에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크로아티아가 당연히 조별리그야 통과하겠지만 16강에서 왠지 멈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음으로 캐나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피파 랭킹 43위입니다. 그리고 1986년에 월드컵을 첫 출전하고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인데 캐나다는 다음 시즌에도 월드컵에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국의 자격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골드컵 우승 2회 경험이 있고 올림픽 1904년 올림픽 때 한 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독직에는 존 허드먼 감독이 2018년부터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은 뉴질랜드와 캐나다 여자 대표팀 경력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조너선 데이비드, 에티바 허친슨 선수가 있는데 조너선 데이비드는 릴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고 허친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95경기를 뛰었는데 현재 최다 출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베식타스로 이적한 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뛰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나다는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소속팀과는 다르게 윙어로 나오죠. 왼쪽 윙어로 나오는데 멤버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MLS거나 캐나다 자국 리그 선수들이에요. 물론 이제 북중미의 다크호스라고는 하지만 그닥 항상 뭐 다크호스라도 그닥 조별리그 통과가 쉽진 않아 보이고 뭐 캐나다 선수 명단 중에는 이제 K리그 팬들이 좀 익숙할 만한 도닐 힐리 선수 있죠. 이제 수원 삼성에서 썼는데 이 선수가 이제 캐나다 북박이 국가대표 명단으로 뽑히곤 있어서 뭐 그 선수는 좀 반갑긴 하지만 딱히 뭐 크게 기대할 점이 없어 보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피파 랭킹 22위입니다. 1986년 월드컵에서 16강을 기록했고 1976년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타 경력을 보자면 올림픽을 7번 출전한 경험이 있고요. 감독은 현재 공석입니다. 주요 선수에는 로맹 사이스 선수가 있습니다. 자, 모로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로코는 확실히 공수 그리고 골키퍼 야신부루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크로아티아에 이어서 무난하게 2위의 자리 먹고 16강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모로코의 축구가 꽤 공격적이고 되게 전진성 있는 축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 캐나다랑 조금 용호상박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준석이처럼 모로코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하는데 캐나다보다는 훨씬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는 게 캐나다는 아무래도 월드컵 경험도 많이 없는 팀이고 하지만 모로코도 뭐 자주 나오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월드컵을 출전하고 그리고 그 스쿼드에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로망 사이스 하나로 주요 선수로 이제 체부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팀이죠. 골키퍼도 아까 준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신 보노 세비야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 최우수 골키퍼를 받았기 때문에 선방력도 인정받은 선수죠. 하킴이 있고 뭐 하킴이는 뭐 암라바트 잘하나요 요즘에? 세리에서 뛰지 않나요? 그쵸 피오렌티나 베란다 잘하나요? 그럼 이번에 보면 되겠네요. 김민재 선수와 뛸 때 한번 보면 그다음에 이제 미네네 마즈라이 맞아요. 이 선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공격수에는 이제 엠네시리 엠네시리 잘해요. 항상 다크호스라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월드컵에 많이 진출하진 못했잖아요.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성적 낼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PLS 뛰고 있는데 대표팀이 아닌 선수 한 명 있잖아요. GSC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뽑히고 안 뽑히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안 가겠다고 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선수를 잘 구슬려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뭐 이런 선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로코가 또 작년에 스페인하고 월드컵 치렀던 거 보면 스페인을 2대2로 아주 고전을 시켰어요.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튼 스페인이 모로코 만나서 조금 확실히 고전했던 걸로는 기억해요. 그때 무승부가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 F조의 1위와 2위를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빠르게 하겠습니다. 1위 크로아티아, 2위 모로코, 3위 캐나다, 4위 벨기에. 이렇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저도 1위 모로코가 아니라 1위 크로아티아, 2위 모로코, 그리고 3위 벨기에, 그리고 캐나다가 4위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2, 3위만 바꿔서 1위 크로아티아, 2위 벨기에, 3위 모로코, 4위 캐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캐나다가 멤버는 나쁘진 않지만 경험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지금 잘하는 선수가, 벨기에 현재 폼 좋은 선수가 카라스코랑 덕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걸 고려해봤을 때 벨기에가 굉장히 나쁜 성적을 거둘 거다. 그리고 모로코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1위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크로아티아가 2위.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두 곳입니다. 진짜 주관적이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벨기에는 못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1위 크로아티아, 2위 모로코, 3위 벨기에, 4위 캐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위 벨기에, 2위 크로아티아, 3위 모로코, 4위 캐나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는 그래도 너무 무서워요, 덕배가.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가 어떻게든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16강이나 8강에서 탈락을 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리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벨기에가 충분히 준우승까지는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월드컵 때 이제 프랑스를 만난다면 빨리 짐을 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얼로바우 카타르 F조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너 다 마무리했습니다. 초반에 열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원했던 그림이 좀 나왔어요. 싸우는 게 원했던 그림인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 때부터 좀 티격태격, 좋게 말하면 티키타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서로 비난과 공격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사리고 있었다가, 네. 살짝 살살 긁으니까 이제 다들 한 성격 하네요. 보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월드컵 분석할 때 1, 2위를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로 뽑는 주관적인 여러분, 아스날 대 바르셀로나 혹시 집에서 생각해 보실 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열정 태우고 이렇게 고성이 오가니까 준서이가 좀 체력이 붙이는 마지막 두 코너에서 체력이 좀 붙여하는 것 같았는데 괜찮습니다. 앞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말했듯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좋았고, 앞으로 이런 좀 점을 많이 살려가지고 방송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좀 길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짧게 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나오는 여전히 아스날 우위? 아스날이 당연히 우위 아닌가요? 네, 너무 주관적이에요. 네,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코너를 한번 마련해서 둘이 싸움을 붙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장유 유서기 때문에 나우 형님한테 져드리는 게 예의죠. 근데 아까 개소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개소리라도 하고 말이 맞아요, 우리 준석이. 장유 유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말이 오갔거든요. 아주 굉장히 과격했어요. 네. 나중에 챔스나 유로파 이제 16강 나오면 그때 또 경쟁할 일이 서로 있을 테니까. 경쟁할 일이 없죠. 저희는 유로파 안 간다니까요. 혹시 몰라요. 왜냐면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바이에른 뮌헨과 벤피카 누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르샤가 유로파에. 하지만 갔습니다. 지금 소리 지를 기운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한양 15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